교재 97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이제 그 5번째 챕터 유형자산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째 유형자산의 처분이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매각한다, 양도한다, 폐기했다 이 부분들 다 해당이에요. 그래서 처분하다, 매각하다 같은 말이긴 한데 그 부분이 양도하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한테 아니 뭐 폐기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뭐 더 이상 안 쓴다면 폐기 처분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처분이에요. 또는 매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매각과 양도에 대한 부분에 의미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내용 정리를 하고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였다, 매각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폐기라고 하는 것도 처분에 속하고 폐기 처분, 그리고 돈 받고 파는 것, 양도라고 하는 것, 그 매각 처분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왜 물물 교환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교환도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환 세 가지가 대부분 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얘기는 유형 자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형은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폐기 처분은 내가 더 이상 안 쓸 거라서 무엇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러면 폐기하는 부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없어요. 저희가 앞에서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줄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무자들 수업해 보면 절대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세청에서 뭐도 요구하냐면 제가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고 여러 개 회사를 갖고 있다. 근데 본지사관인 거예요. 근데 자산의 취득을 모두 다 본사로 해버린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사업장이 본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서 뭔가 이상하면 이 자산 어디로 취득했던 건지 사업장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장 관리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니 같은 회사니까 본사에다가 유형자산을 모두 다 회계처리해서 본사 거로 넣어놔도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용처가 다르면 사용처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기계를 갖고 있는데 A 기계는 본사 거고 B 기계는 뭐 지금 용인 지사 거다. 그러면 용인 사업장 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본사 거에 들어와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아무리 결산을 한 회사로 묶어서 하더라도 그런 관리는 전부 다 따로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간 이동도 관리를 해요. 사업장 간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이동 관리 부분들이 AT라든지 또는 세무사랑 지금 현재 K랩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보는 프로그램 그러면 세무사랑 2라는 프로그램이랑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관리가 되느냐? 관리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관리하기 좋은 프로그램이 ERP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도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관리는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건 회계팀에서 하시겠지만 원래 관리는 누가 하는 게 맞다? 총무부에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총무부를 대부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부서가 그렇게 가벼운 부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총무과라고 하는 부분이요. 회사의 전체적인 재산관리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도 그리고 회사 규모가 커져 있다. 우리 회사 상장사이다. 그럼 회계팀에서 주식 관리하는 줄 아시는데 회계팀에서 주식 관리하지 않습니다. 회계팀은 그냥 회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과 관련된 재산관리 누가 한다? 총무팀에서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부서의 업무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 대부분 회계만 전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 분계를 할 때 자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의 관리는 회계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에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총무가 조금 심부름적인 일이 있긴 하죠. 우리 왜 각 부서별로 사무용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구입해서 쓰게끔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일괄 취득을 해서 부서별로 나눠주기도 하죠. 그것도 총무팀에서 하죠. 근데 총무부서 직원 중에 그거 담당하는 직원이 제일 짜증난다고 하죠. 왜냐면 부서별로 주문 받아서 취합해서 주문하고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스러운 일이긴 해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부서들이 해야 될 일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총괄하기도 해요. 네, 구매팀들이 자꾸 돈 장난을 하는 게 있어서 관리 감독을 또 총무팀에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총무팀에서 폐기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건 자기들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부서별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생산 현장에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생산성이 완전히 바닥이고 그럼 그 기계를 돌려서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 뭘 할까요? 이거를 매각할 건지
폐기할 건지 고민을 하겠죠. 우리 지금 자동차가 15년 된 자동차가 있다. 이거를 매각할 건지 폐기할 건지 고민해 보시겠죠. 근데 그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폐기하였다라고 하면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증빙이 없어요. 내가 고물상에 팔면 증빙이 나오겠지만 근데 내가 오히려 딱지를 사서 저희 뭐 아무 데나 폐기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폐기를 할 때 돈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내가 컴퓨터를 내놓을 건데 그러면 컴퓨터를 그냥 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거를 가져가라는 수거 딱지를 구입해서 붙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팔기도 하잖아요. 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회사에서는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가시겠죠. 그래서 그거 구입해서 붙여서 내놔야 그걸 가져가는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스냅 사진 찍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휴대폰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휴대폰 사진 찍으셔도 그거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 그거 페이퍼로 출력하실 수 있잖아요. 또는 보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별도의 기한서 같은 거 하나 쓰시고 이건 너무 낙후돼서 우리는 폐기했다. 그리고 이거 구입하는 이런 비용도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 붙여져 있는 거 사진 찍으시고 그걸 첨부 서류를 하셔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없애시면 안 되신다는 거. 자, 이 폐기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그분이 아마 사업장이 수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무 교육이 없으니까 서울까지 교육을 다니셨던 분이신데 회사에 가면 기계장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대장을 열면 기계장치가 쫙 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왜 이영주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기계장치에 다 1,000원짜리로 남겨져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연수는 다 끝난 거예요. 감가상각이 완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비만 금액이 남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가 쭉 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기계장치 뭔가 정리하는 일이 생겼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목록하고 자산 실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에는 150대가 있는데 회사 고정자산 대장에는 근데 실제 공장에 가면 70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야 그거 다 폐기했잖아. 그거 다 매각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회사가 기존에 있던 전임자가 무슨 사고를 쳤냐면 매각을 했다 그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폐기했다? 그럼 아까 제가 딱지를 끊더니 뭔가 했을 거라겠죠. 아니면 고물상에 팔기도 할 거예요. 기계는 고물상에 대부분 팔거든요. 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폐기 안 해요. 그러면 그거 팔았을 때 무엇 하셨어야 돼요? 장부에서 제거하는 분개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 분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고정자산 대장에는 1,000원짜리 자산이 산더미처럼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민인 거죠. 이 1,000원이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각을 했을 때요. 분개만 하시는 게 분개를 놓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고정자산 대장에서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고정자산 대장에서도 매각했다라면 매각했다라고 반드시 정리하실 거. 폐기했다라면 폐기했다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 같은 경우는 고물상에 팔게 되면 이게 돈이 오고 가거나 세금 계산서라는 이런 증빙들이 오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로 증빙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일 속편한 거예요. 자동차는 여러분 매각할 때도 세금 계산서 주고 받아요. 폐기 처분할 때 그 말소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기계장치라든지 뭐 비품이라든지 이런 건 그런 서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서 쓰시라는 거고 사진 같은 거 찍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서로 붙여놓으시면 업무는 그거로 끝나집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꼭 제거하시고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각 처분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이건 이제 업무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특히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시험은 그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매각 처분 중에 회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차량. 그런데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 보유했던 부분을 무엇하였다? 나 팔았다. 매각했다. 그러면 지금 나도 사업자. 자, 매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도 사업자. 자, 문제될 거 있을까요? 그러면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예요.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증빙 요구가 해야 되겠죠? 우린 항상 증빙이 문제, 여러분. 증빙. 자, 그러면 증빙을 뭘 주고받을 것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뭘 주고받기도 한다. 또는 자로 쓸게요. 또는 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배운 적이 없다고. 배운 적이 없지 않아요. 배웠는데 다 버리고 가시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것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입장이거나 받는 입장이거나 정확한 서류를 받았는지 내가 정확한 서류를 줬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 우리가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세법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과세되는 물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는 잘 붙어있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들어오냐면 우리가 면세업자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면세라는 건 부가세가 없는 사업자.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트럭을 샀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차량을 구입했다. 우리 병원은 일반적으로 면세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운행하고 있던 뭐 버스들이 있죠. 우리 왜 그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 기다리면 그 대학병원에서 뭘 해요, 여러분? 병원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운영하기도 하죠. 근데 그 차를 내가 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럼 병원도 회사이고 나도 회사이겠죠? 근데 그 병원에서 나한테 넘긴 그 자동차는 면세업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법에 들어갔더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부가세 때 배우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배우셔서 업무에 가시면 내가 받는 증빙도 내가 주는 증빙도 잘 발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수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또 배우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려면 증빙이 있어야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증빙을 이렇게 받으셔라. 그런데 자, 파는 사람은 사업자래요. 나는 사업자. 자, 그런데 상대편에 내가 매각을 할 때 상대편은 사업자가 아니라 비사업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사업자와 비사업자 거래를 했다. 근데 회사에서 비사업자한테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종업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직원이 무엇하였다. 회사 차량을 가져갔다. 또는 아는 지인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그러니까 회사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가는 사람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도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하시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버리시면 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받고 버리셔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이고 상대편이 이게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영업부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영업부 직원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영업부 직원이 여러 사람이 타지 않고요. 한 사람이 타는 차량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차가 나와서 이 사람 길을 들인 거죠. 근데 그 차를 딴 차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차가 없고 근데 이 차가 내가 길들여놨고 괜찮은 거죠. 자기가 타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인수할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없어요. 제값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법인 명의 차량이 개인 차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법인은 상대편한테 자동차를 팔 때 증빙 발급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증빙 발급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셨다가 뒤에 적발돼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직원은 그냥 그 세금계에서 버리시면 돼요. 별도로 쓸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세법을 아신다라고 하면 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세무급수도 따신 분들 있죠. 그럼 세무급수 따신 분들 아마 연말정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연말정산에 가면 우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뭐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카드로 산 거는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당신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구입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줄게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아는 직원이었다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세금 계산서 거래 안 하고요. 제가 어차피 현금 줄 거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발급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증빙이라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가 원칙적으로 움직이지만 비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임직원이다. 그러면 대부분 100% 현금 거래하세요. 보통 예금에서 다 이체해 줄 거니까. 그럼 현금 거래잖아요. 현금을 자꾸 현금이란 계정 까먹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예금도 현금 취급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통합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슨 부분?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현금 영수증으로 무엇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가 돼요. 근데 작년에도 실무자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뒤늦게 종업원이 이걸 알고 정말 이 사건이에요. 그거 알고 회사에 와서 나 현금 영수증을 바꿔달라 해달라. 시간 다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일정 기간 내에 발급이 되셔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지난 거죠? 발급이 안 되죠. 네, 이게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격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건 특히나 차량, 이건 차량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사업자 거래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매각을 했다. 사업자 거래이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내지는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대부분 파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비사업자 거래였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세금을 발급해라. 그리고 상대편은 그냥 버리라고 하시면 된다. 다만 임직원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사람들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해주시게 되면 지금 임직원은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항들.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배우시고 쓰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뒤늦게 아시거나. 그래서 이거는 업무 때문에 알려집니다. 시험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관계없습니다.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시험은 이건 냅니다. 나 자동차 중고로 샀다. 연말정산에 반영해줘라. 작년에 최초 출제했죠. 네, 작년에 최초 출제했습니다. 자, 교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물물 교환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동종자산 교환과 이종자산 교환이 있었습니다. 동종자산 교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무엇하시면 된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이 유사라는 관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부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더라. 자, 그런데 이종자산 교환은 내가 무엇하는 부분? 내가 갖고 있었던 A 자산을 주고 새로운 B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분하고 똑같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계정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서로 뭐 주고받는 게 맞다? 세금계산서라는 증빙 주고받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주고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 무엇 하시라? 관련된 자산 장부에서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자산과 관련된 부분을 장부에서 제거하는데 지금 그 자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없애주셔라.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주셔라.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들은 감가상각 누계액만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 말고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아, 우리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도 있었어요. 그러면 손상차손 누계액도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으로 결산 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도 있었겠죠. 그럼 이것도 없애주셔야 되겠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기계를 팔았는데 그 기계는 국가한테 지원금을 받아서 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고 보조금도 무엇 하셔야 된다?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한 세트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내가 기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기계 밑에 누가 있을 것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금년도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게 있다. 그럼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었을 것이다. 같이 없애주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저희는 기계가 있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고 국고 보조금이 있었다. 그러면 같이 없애주세요.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토지를 원가 모형으로 결산 때 정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재평가 모형으로 하고 있었다라면 우리 어디에 자본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 무엇 하셔라? 같이 없애주셔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같이 없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이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우리는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이 되더라. 우린 같던데요? 0이던데요? 그러면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무엇 하시면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라는 거로 처리하셔라.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손실.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으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손익은 내가 팔은 처분 금액과 무슨 금액의 차이? 장부 금액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장부 금액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죠, 여러분?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엇한 거? 뺀 거.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언제 하는 거 여러분? 사용하는 시점부터 우리 상각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각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면 우리 처분 시점까지 무엇 하셔야 된다?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 누가 바뀔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누구는 감소할까요? 장부금액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붕괴,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선상각 후처분의 행위를 하는 게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처분하는 시점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이 아니라면, 진행 중인 자산이라면 감가상각을 그 시점까지 하고, 그리고 뒤에 처분 분개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요, 이렇게 냅니다.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말 것, 무슨지 아시겠죠? 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냅니다. 자, AT는 이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 감가상각을 언제까지? 나 처분을 4월 5일 날 하네. 그러면 우리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1월부터 언제까지? 4월까지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그럼 12달 중에 몇 달치? 4달치 월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처분 분개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네. 근데 지금 전사는 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빈도가 낮아요. 그리고 AT는 빈도가 좀 더 높아요. 전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그 문제는 오히려 AT가 잘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보는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전산 자격증 땄는데 아니 처분 분개하라고 했더니 고정자산 대장도 정리 안 하고 분개도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무슨 법은 우리한테 취득 원가가 얼마이고 감가상각 누기액이 얼마이다. 그래서 장부금액이 얼마이다. 시험은 주죠, 여러분. 시험지 준단 말이에요. 업무는 줄까요? 안 줘요.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찾는 걸 안 내요. 그냥 시험지에 올곧이 다 주거든요. 그럼 우리 뭐만 열심히 해요? 분개만 해요. 문제는 내가 이걸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에서 교육 오신 분 기계장치 열었더니 100몇 대였다고. 근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 분개는 하나도 안 했더라. 도대체 분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고정대장만 그대로 남겨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게 왜 문제냐면요. 세금 신고할 때 그 고정자산 대장이 들어가요. 네, 법인세 신고할 때. 그것도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가 터지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수습을 하셔야 돼요. 네, 수습을 하셔야 되는 거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의 차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무엇하다? 크다. 그러면 가정을 세워서 장부금액이 현재 100이고요. 처분금액이 150이다. 그러면 우리는 차액금액만큼 50이 뭐가 될 것이다? 아, 이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부금액에 대한 부분이 100이 나오려면 아, 나는 취득원가가 얼마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500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품의 금액은 취득원가 얼마? 500이라고 쓰겠죠. 자, 항상 여긴 취득원가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비품이 없어졌다. 그럼 비품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같이 없애야죠. 얼마? 400이 제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가상각 분개했을 때 차변에 누구 쓰고요? 감가상각비 쓰고 대변에 누구 썼나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썼었죠, 여러분. 그럼 이게 없어져야 되면 이쪽에 와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얼마 받기로 했다? 150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550과 550인 거죠. 이렇게 정리되는 거겠죠. 자, 반대로 장부금액은 100입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 70밖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취득 원가는 500이었고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돈을 얼마밖에 못 받는다? 70여. 그러면 지금 100과 70의 차이인 30만큼 뭐가 생겼다? 손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패턴은 같습니다. 네, 이런 패턴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개가 시험에 정말 자주 내요. 그러면 분개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 해라? 자, 장부에서 제거하는 자산을 써라. 그래서 우리 취득 원가 쓰는 걸 1번으로 가르쳐 드려요. 자, 그리고 차변 대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1번 비품이라든지 기계장치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걸 2번으로 알려드려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부분? 돈 받은 걸 써라. 그러면 저희 아까 150을 받았다, 70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돈 받은 게 뭐가 된다? 3번이 돼요. 그러면 지금 150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느 변에? 대변의 금액이 모자르다고 떠요. 여러분 프로그램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엔 프로그램 들어가면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겠지만 양수가 떠요. 그럼 그 양수만큼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셔라? 이익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요. 얘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자산을 1번으로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2번으로 쓰고 그리고 무슨 부분? 돈 받은 거를 써라.
그러면 받았으면 받았다고 쓰시고 아직 못 받았으면 미수금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보면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음수가 떠요, 여러분. 금액이. 아예 프로그램에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익이었을 때는 금액이 양수로 뜨고요. 아예 프로그램에서 차액이 양수가 있다라고. 그리고 손실이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아예 음수가 떠요. 빨갛게. 이 금액이 모자르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손실이에요. 사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합니다. 회계 처리할 때. 항상 요 패턴대로 갑니다.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래서 요 패턴대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팁박스 볼게요. 자, 팁박스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위에서 알려드렸던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정리를 시킨 거죠. 내가 돈을 받고 팔거나 내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폐기하거나 또는 교환하거나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더라. 나 잘 쓰고 있었던 건데 무슨 부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생겨서 자, 내가 지금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에 공장에 물이 다 들어왔다. 그냥 일반 물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바닷물이 역류했다. 그럼 바닷물에 염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계의 부식 속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못 써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물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염분 있는 바닷물이 들어갔다? 전부 다 폐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다 정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폐기한 게 아니라 이런 사유 때문에 폐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는 우리 무슨 부분, 내가 불을 낸 게 아니라 고의로 불을 낸 게 아니라 불이 났다. 우리 왜 누전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폐기가 되는 거죠. 건물이 불이 타서 소실이 될 수도 있고요. 기계가 소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정 과목을 뭐로 처리한다? 재해 손실로 처리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100%다 손실이 생겨요. 그럼 요 재해 손실이라는 건 여기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개정 과목은 뭐로 썼어야 된다? 재해 손실로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해되셨어요? 어차피 둘 다 영업의 비용은 맞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맞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폐기하는 경우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맞지만 이런 불강력적인 이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하는 경우는 100% 재해 손실입니다. 그래서 재해 손실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해 손실 얘기가 거론이 되면 우리는 무슨 부분?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또는 우리는 화재도 있지만 재해보험도 가입하였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래서 재산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가입하는 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보험 가입한 부분이 재해 손실을 처리하는 시점에 고려하는 사항이 되느냐? 보험 가입 사항이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무슨 부분, 이런 불강력적인 부분 때문에 폐기가 이루어지면 일단 무슨 부분, 장부 금액 전체를 재해 손실로 정리하고 끝내라. 그리고 나서 추후에 보험사에서 뭘 받을 것이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보험금을 받을 땐 보험금 전액을 무엇으로 처리하면 된다?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뭐 미결산을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 불이 났다? 그럼 여러분 그 불이 난 게요. 내가 방화를 한 건지 누전에 의한 부분인지를 결정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험 금액까지 크면 보험사는 돈을 안 주고 싶어 하죠. 저는 보험금을 받고 싶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금방 끝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간이 넘어가게 돼요. 회계 기간이. 그래서 주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 지금 현재 뭐 심사 중이다, 심의 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전액 다 재해 손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받는 시점에 보험금 수익으로 전액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넘버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불난 걸 얘기했어요. 시험은 불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방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럼 우린 재해 손실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여러분 발이 2개 달리고 발이 4개 달린 애가 있죠. 누구요? 이놈의 자동차요. 자, 자동차는 사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그럼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에 의해서 무엇하였다? 폐기가 발생하였다. 완파됐다는 얘기들을 하죠. 그쵸? 네.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폐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재해 손실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이건 재해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는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요? 쌍방과실을 묻죠. 누가 얼마나 책임이 더 있느냐.
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사고는 재해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재해 손실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왜 우리 이제 정말로 이게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를 말하는 거겠죠. 교통사고는 재해 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모두 다 무슨 처리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죄다 재해 손실 쓰고 나왔어요. 이걸 왜 재해 손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재해 손실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럼 그 보험금 전체 수령한 시점에 보험금 수익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맞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전산 시험은 이 문제를 안 내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정자산을 매각을 했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각했다? 그러면 회계처리뿐만이 아니라 고정자산 관리대장에서도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자산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산은 금년도에 샀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 가면 이월하는 거잖아요. 근데 팔은 양도한 자산은 다음 연도를 이월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 들어와서 뭐 해주셔라?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정리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시켜 주셔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슨 부분, 여기 회사 계상액이라는 자리를 왜 제가 처리해드렸냐면 제가 처음엔 이거 팔았다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자리가 처음엔 100만 원이 들어와져 있더래요. 100만 원. 그럼 1년치 상각비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아래 전체 양도한 일자, 전체 폐기한 날짜를 입력했어요. 근데 여기 입력 날짜가 언제 넣었냐면 2021년도 우리 7월 6월 30일 넣을까요? 6월 30일로 넣었대요. 그럼 제가 이 100만 원이 1년치라고 했었잖아요. 1년치이면 결론적으로 몇 달이다? 12달치죠? 12개월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6월까지 사용하고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금액이요. 얼마로 바뀐다? 6월 30일을 입력하면 이 자리 금액이 50으로 바뀌어버려요. 6개월치만 상각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넣어서 관리하실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던 금액이 우리가 결산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이라는 회계 처리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부분? 선상가 그리고 무엇 하셔라? 후처분을 하셔라. 그래서 우리는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고 우리 장부 금액이 확정이 되면 무엇 하셔라? 우리는 처분 분계를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업무상에서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양도일자나 폐기일자를 입력하면 이 자리의 금액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상각하고 있는 자산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각이 다 끝난 자산이면 의미 없어요. 근데 상각이 다 끝난 자산이면 사실상 상각할 금액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상각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건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도나 뭐가 있었다라면 처분이 있었다라면 반드시 무엇해라? 여기에 날짜를 반드시 넣어라.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 자산은 장부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해서 없애는 거랑 그리고 대장에서 없애는 거 두 개를 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아, 나는 지금 1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 자금이 좀 필요해서 내가 3개 층을 무엇하겠다? 팔겠다. 이해되실까요? 건물도 여러분 일부 양도가 가능해요. 네, 등기부만 따로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층 중에 3개 층을 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건물은 하나로 등록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3개 층 팔은 건 부분적으로 무엇이 있었다? 매각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일부만 매각했다. 일부만 폐기했다. 그러면 어디에 프로그램에 가면 이렇게 추가 등록사항이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탭에 가서 무엇 하셔라. 나 매각했는지 폐기했는지 그 내용을 선택하시고 여기다 입력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 그럼 저는 여기 일부 양도 매각 폐기라고 했던 이 자리에 직접 입력할게. 직접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추가 등록사항의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시험 중에 유일하게 내는 시험이 ERP밖에 없어요.
왜 ERP는 또 이걸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ERP는 이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ERP만 이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업무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왜 동일한 절단기가 지금 현재 뭐 50대가 있었다. 근데 그중에 20대만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있었던 거를 없애고 새로 30대만 등록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등록 사항이란 탭에 가서 넣어주시면 앞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저는 처음이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시험 문제 내는 쪽이 맞다고 봐요. 근데 너무 안 내고 있어서 실무자들도 모르고 있고 자격증 땄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안 내니 뭐 들어가나 보겠어요?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회계 처리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험 뭐 모든 걸 준다. 근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얼마 주고 샀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그리고 무슨 부분? 그리고 남겨진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파악해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이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계속 사용 중인 자산이에요. 그러면 요 기초가액이 취득원가예요, 여러분. 여기가 취득원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대산에 가셔서 취득원가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득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부분? 아, 우리 지금 현재 사용 중이에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용 중. 그리고 저는 상각이 완료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미상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상각 상태래요. 그러니까 상각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처분하는 시점에 무엇도 해야 된다? 상각비 정리해야 된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선상각에 대한 분계를 먼저 하세요 라겠죠. 요거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차변에 뭐라고 쓰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 요걸 먼저 넣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양도내 폐기일자 넣어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넣으면 여기 금액 바뀐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그럼 감가 상각비라고 무엇하시고 기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분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AT에서 내는 문제예요. 근데 AT는 이거는 안 내고 있고요. 전부 다 양도하는 것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AT는 양도일자 입력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하고 처분 분개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 냅니다. 아주 잘 내는 문제예요. 그렇게 업무를 하셔야 돼요. 업무를 하실 때. 그래서 이 부분 회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내 취득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재까지 감가상각했던 거 차곡차곡 쌓아놓은 누계액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당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여길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뭐가 보여요? 장부금액이 보이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 이게 장부금액이 됩니다. 그럼 분개하실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지에 써주는 걸 여기 와서 업무를 하시고 찾으셔라. 그렇게 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한번 다른 것 때문에 잠깐 왔었죠, 여러분. 기존에 여기 왜 왔었나요? 단기 중 취득 및 증가 금액 입력하는 거예요. 신규 취득했을 때 4번 자리 넣으셔라. 자본적 기출 있을 때 4번 자리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것 때문에 한번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양도 때도 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AT라고 하는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냐? 똑같아요,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얘는 추가사항이 아니고 자산 변동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매각하였다, 폐기하였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무슨 뭐 자산 변동에서 관리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산 변동 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입력 못해요. 그래서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무엇 되더라? 우리 요 부분 매각 및 폐기 자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비, 그리고 당기말 상각 누계액, 당기말 장부가액, 그리고 전체 양도하였다, 전체 폐기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이란 부분이 다를 수가 없는 게요. 세법하고 관련돼서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네, 비슷합니다. 다만 얘가 이제 한쪽 일률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한 줄로 쭉 나와져 있죠, 여러분. 근데 얘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 A는 이렇게 양분해서 보여준 것 뿐인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업무를 못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특수성 몇 가지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예제가 있게요, 여러분.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기계장치를 2011년에 처분한 경우 회계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예제. 자, 취득일자는 2020년 1월 5일이고요. 취득원가는 2천만 원입니다. 상각의 방법은 정률법으로 갈 거고 내용 연수는 4년. 자, 4년에 걸친 상각률은 0.528입니다. 자, 처분일자는 2021년도 6월 25일이고요. 금년도 6월 25일에 팔았네요.
그러면 상각은 전년도 1년치야 했을 거고요. 금년도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각하셔야 되겠죠. 6월 달 거까지. 자, 우리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고 했으니까 6월 25일이면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달로 계산합니다. 자, 처분한 금액은 500만 원 받고 팔았다. 자, 처분가액은 1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그럼 아직 못 받은 돈. 자, 근데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러면 못 받은 돈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미수금. 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 자, 우리는 정상적인 처리까지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보시면 2020년도에는 무슨 법으로 상각하자? 정률법. 여러분 정률법의 계산 공식 기억나셔야 되죠? 자, 우리 무슨 금액에서 취득 원가에서 누굴 빼주셔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셔라.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장부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자, 요 부분에 곱하기 정률이라고 하는 상각률을 무엇한다? 곱하시면 된다. 그러면 2020년도 첫 해는 한 번도 상각한 적이 없으니까 취득원가 2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0을 뺍니다. 거기에 곱하기 상각률 0.528. 자,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다? 1,056만 원이 나옵니다. 1,056만 원. 자, 그리고 몇 년도? 2021년도도 상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 상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언제까지는 상각을 했으니까 여러분 전년도까지는 일단 1년치 상각했으니까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 2천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1,056만 원이 기재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거 빠져서 장부 금액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계산하시면 2천만 원에서 금액을 빼주시면 되고요. 2천만 원 마이너스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1,056만 원을 무엇하셔라? 빼주시면 되시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얼마? 0.528. 그럼 곱하기 0.528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 얼마가 나온다? 498만 4,320원이 나오네요. 그쵸? 전 메모 좀 잠깐 위쪽에 해놓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1년 상각비가 498만 4,320원. 맞죠, 여러분? 저 잘못 계산 안 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1년치인데 여러분, 우리 6월 달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12달 중에 절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 우리는 곱하기 6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누기 12를 해주시게 되면 6개월치에 대한 금액 249만 2,160원이 나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이것도 회계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각을 정리해 주셔라.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2021년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란 자리가 금액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기에서 넘겨받은 1,056만 원에 회계 처리된 249만 2,160원이 더해져서 얼마가 된다? 1,305만 2,16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 볼게요. 요건 그냥 놓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요 위에 써놓은 거 보여드리려고.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이거 제가 일부러 프로그램 지금 따온 거예요. 비교만 하고 이제 요건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내용을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2천만 원 주고 산 기계를 취득을 했으면 전년도에는 4번 자리에 넣었을 거예요. 몇 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이 자리에 입력을 해요. 그리고 요게 2021년도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은 똑똑합니다, 여러분. 이게 2호라는 방법이 있어요. 매년마다 등록 안 합니다. 시험은 그 해 거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 전기에 샀어? 그러면 1번에 입력하고 나 올해 샀어? 4번에 입력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해 산 거, 전기에 산 거 벌써 계속 누적적으로 쌓아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고정자산 대장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등록을 하면 더 이상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이 자리에 실질적으로 자료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이고요?
우리 취득의 원가는 현재 2천만 원이었고 정기까지 상각했던 금액은 얼마였다? 1,056만 원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장부 금액이 얼마이다? 944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고정대상에 대한 걸 열어봤더니 또는 고정대상 등록 메뉴를 열어봤더니 우리 당기에 상각비는 얼마이더라? 나 회계처리 얼마 하겠다. 그러면 지금 손으로 계산했던 498만 4,320원과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준 이 상각률이 동일한 걸 드렸거든요. 실제 계산해도 노트 씌워서 계산하는 걸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로 우리 결산할 때 가서 이거 상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린 무엇 하였다? 팔았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무엇 하시라겠어요? 양도 날짜를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양도 일자를 입력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의 상각비는 1년치가 여기에 보여지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양도했다라고 했으니까 회계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샀고 그리고 금년도 상각비는 얼마이고 그리고 얼마에 팔아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정자산 대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양도일자를 입력하고 상각비가 바뀌는 게 6개월치만 나올 거예요. 우리 아까 6개월치 계산했죠. 그거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1번에 있는 금액, 23번, 24번의 금액을 가지고 무엇한다? 처분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고기 프로세스입니다. 업무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싹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도일자를 똑같은 상황에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하단에 전체 양도일자에 2021년도 6월 25일을 입력합니다. 그럼 우리는 1,056만 원이 빠진 944만 원 곱하기 0.528 곱하기 12달 중에 몇 개월? 6개월. 자, 그래서 우리는 6개월치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 지금 여기 계산됐던 얼마가 들어요, 여러분? 249만 2,160원이 요 자리 금액이 바뀌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런 무엇 하시라? 분개하시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우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분개, 대변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분개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분에 대한 얘기가 처분이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처분하기 위해서는 기초가액이 무엇이다? 취득 원가. 자, 요걸 따오고 그리고 하단에 갔더니 누가 있다? 당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 그럼 이 금액은 얼마? 우리 1,056만 원 더하기 249만 2,160원 하면 1,305만 2,160원이었잖아요. 요 금액과 딱 일치하죠. 그러면 요 부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하면 된다? 나 500만 원 받고 팔았어 라는 분개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움직여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만 좀 숙지를 하세요. 네. 시험은 그냥 주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준 대로. 자, 그래서 우리 6월 25일 날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는 우리 아까 계산했던 얼마 우리 249만 2,160원에 대해서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제조 원가겠죠. 기계였으니까.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49만 2,160원. 자, 그리고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두 금액이 더해진 1,305만 2,160원을 정리하는 분계. 그럼 기계장치는 취득 원가락에서 기초가액에서 가지고 왔던 2천만 원을 어느 변에 대변에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는 당기말 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 금액이었잖아요. 네, 요 금액을 무엇 하셔라? 상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우리 상계 정리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받은 돈 쓰라겠죠. 순서는 항상 그 패턴으로 갑니다. 대변에 취득 원가로 팔은 자산 쓰고 그리고 차변에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 그리고 받은 돈을 써라. 우리 아직 못 받았죠. 그리고 상거래가 아니니까 뭐로 쓴다? 미수금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실제 여러분 장부 금액이요. 장부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300을 빼면 우리 짜투리를 벌인다 해도 700은 최소한 받았어야 돼요. 그쵸? 근데 저 700만 원 못 받았죠. 500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손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실 194만 7,840원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장부 금액에서 처분 금액을 빼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더 큰 돈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 이익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익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 요 얘기 여러분. 여기 있던 2천만 원 요 자리에. 그리고 단기상각비 회계처리 있고 그리고 여기 금액 1,305만 2,160원이 요 자리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원에서 사고 치셨던 그 회사가 뭐냐면
이 양도일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금액 1,000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입력하기 전에는 무슨 부분? 이 상각이 끝난 자산이 아니라 진행 중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0원짜리는 이 자리가 다 완료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완료된 1,000원 비만금액 남겨져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는 없는데. 근데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불법을 알려드리긴 했어요. 어떻게? 처분 자산이 생기면 명세서를 뒤에 다 만들어라. 회사에서는 자산 명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팔은 것처럼 처리해라. 불법이죠. 사실 불법이에요, 여러분. 1,000원 때문에 회사에 대세에 영향 주는 건 없어요. 근데 회계 처리,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거 회계 처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와 나하고만 아는 상황이죠. 누구한테 오픈하겠어요? 오픈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자산이 들어온 걸 내 마음대로 뺄 수 없어요. 유무형 자산은. 반드시 근거서를 마련하시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사고가 많아요, 여러분. 네, 사고가 많아서. 자, 이래서 이제 유형자산은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요건 다 주니까 그냥 그 요건에 맞춰서 분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익인지 손실인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증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으니까 증빙 거래를 주면 그걸 매입 매출 전표로 낼 거고요. 증빙을 무시하고 내는 문제이면 일반 전표로 낼 겁니다. 시험은 주는 조건만 맞춰서 가시면 되고, 업무는 증빙이라는 게 항상 수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